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6%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오늘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2,500 중반선으로 추가적인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3,5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4,200억 매수하면서 최근 들어서 코스피에 좀 좋은 수급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730포인트로 외국인 투자자 200억, 기관 투자자 600억 정도로 양매수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피 분위기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찍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횡보 흐름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61선을 돌파해서 위로 좀 뻗어나가는 그림입니다. 자, 월요일에 트럼프에 대한 취임식이 있었고요. 트럼프 취임식 때 생각보다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조금 더 우리 예상보다 유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도 그런 것들, 그런 자산들의 하락을 의식했던 것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취임식을 할 때 좀 과감한 발언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이 움직임들이 좀 좋지 않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네거티브를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1기 때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시장에 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코스피도 지금 반등을 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3,500억을 매수하면서 매수를 시작했고요. 그래도 이제 3일 정도 매도 이후에 매수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제 우리나라는 설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이틀 정도 증시가 남았고, 그 긴 연휴 전에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200억 매수했고요. 금융 투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계음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고, 오늘은 금융 투자도 매수를 해주면서 금융 투자의 단기적인 움직임이 한번 또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730포인트고요. 꾸준히 마찬가지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 뉴딜 정책 폐지로 인해서 그 관련 종목들, 특히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기술적으로 조금 반등을 하면서 관련 이 2차 전지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좀 같이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최근에 이 분위기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수급적으로는 사실 뭐 특별하게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는 수급은 없지만 확실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을 보게 되면 1434원입니다. 어제보다도 2.5원 정도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환율이 의미 있게 지금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간 이제 증시 리뷰를 할 때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였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그런 관세 부과가 예상치보다 강하지 않다 보니까 좀 그 우려감이 불식되면서 그 우려감으로 올랐던 이런 환율들이 좀 바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떨어져서 뭐 1,300원대까지 떨어지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제 트럼프도 서서히 이제 본인 취임식 이후에 본인의 그런 트레이드 마크인 관세를 서서히 부과하려는 그런 이제 이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방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가 워낙 많이 올랐던 환율이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올라가면 그래도 쭉쭉 떨어지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지는 그림 없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설 연휴 전에 이 정도 수준에서 환율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은 1%, 0.6%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니케이는 1.6%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반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을 좀 이제 23일, 24일에 또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까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에 파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엔화 자금이 충분히 풀려 있었고 엔케리 트레이드 청사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 계속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을 해버리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일본과 관련된 좀 호재 소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본에 좀 선물 보따리를 줬다라고 한다면 일본도 미국에 그렇게 이제 좀 공격적인 이 금융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23일, 24일 정도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을 좀 할 확률이 높았지만 그 높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중에 하나의 영향은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약간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방향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흘러간다라는 점.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때에 대한 부작용들을 좀 이제 트럼프가 좀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패키지 속에 일본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본이 눈치를 좀 본다면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도 좀 힘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과 내일 모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여전히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 확률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엔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표들은 한번 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네, 미국 증시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네,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또한 좀 이제 반등하는 추세고요. 0.7% 정도. 전체적인 시장이 생각보다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의 우려와는 좀 반대로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치들이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기간의 움직임은 좀 다행히도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지금 국제유가는 조금 어제보다 반등했고 천연가스도 네, 어제보다 좀 반등했지만 적절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채권금리는 4.57% 정도로 고점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이상 크게 지금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국채 발행이 촉진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물가 지표가 지금에서야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지만 혹여라도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수치들이 예상치보다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여전히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지만 물가가 꾸준히 반등하는 추세에 있다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그런 상승이 계속 촉진이 될 거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한 번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시작은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양도 워낙 많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결된 듯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경계를 하면서 2025년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더라도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계속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트럼프의 이제 가장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래서 대중국 관세를 원래는 100%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1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취임식을 하고 보니 중국에 대해서 유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경제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유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중국과의 협력을 좀 이끌어내려는 고도의 이 정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여라도 중국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또 한번 중국만의 그런 이제 고집을 피운다면 트럼프도 다시 한번 강경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약하게 10%를 부과한다. 내달 1일, 그죠? 2월 1일부터 부과한다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또 늘어날 거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그런 트럼프의 발언을 굉장히 중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한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저렇게 천천히 관세는 부과가 되고 있고
그 관세가 언제든지 또 이 극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예상치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언제 트리거가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국의 GDP 대비 부채율이 12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고 지금에서야 위험 자산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채가 만기가 돌아오는 2025년 중반 하반기가 상당히 좀 이제 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내부에 정리되지 않은 정치 상황과 그다음에 원화 가치가 계속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잠깐 이제 트럼프에 대한 효과로 관세에 대한 그런 약한 모습으로 기대치에 올랐던 그런 원화가 좀 이제 떨어지는, 그죠? 원달러가 좀 떨어졌지만 언제든지 다시 상방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8.6% 상승해서 19,000원 상승했고요. 23,9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뚫지 못하던 벽을 뚫어버린 모습이고요. 간밤에 이제 좋은 소식과 함께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관련 테마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력 테마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BHI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주요 기기와 보조 기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크게 올랐고요. 특히 미국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그런 확대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런 두산에너빌리티 BHI 제외하고도 전선 관련, 변압기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하던 그런 흐름이 지금 나왔고요. 시간 외 거래도 많이 붙으면서 24,000원을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장중에는 24,000원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거래가 죽으면서 좀 약한 모습이 나왔고요.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과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속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입을 이제 주목을 했는데 그 트럼프가 좋은 발언을 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한 번 더 이제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와 트럼프에 대한 정책 이 호재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우리가 그동안 몇 년째 갇혀있던 박스권을 뚫고 나가버린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3,090만 주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수준이었고 거래량이 붙으면서 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뚫지 못했던 그동안의 벽을 한 번에 뚫고 나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증시에 대한 그런 상승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3만 원은 그냥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추세가 완전히 위로 꺾인 상황 속에 이제는 올라가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목표치를 정하지 않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성장하는 만큼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목표가를 정하고 매도를 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조금씩 비중을 덜어가면서 그런 이제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제 좀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사태와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많이 언급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비중 조절과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그런 얘기가 무색하도록 지금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좀 올라가서 상당히 이제 아쉽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이벤트가 없었다면 원래라도 이제 꾸준히 그냥 상승해서 지금과 같은 자리보다 훨씬 높이 이미 도달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한번 크게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좀 나와버리면서 잠깐 이제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하던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쭉쭉 뻗어나가는 일만 남은 것 같고요.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있을 일본의 금리 인상 정도만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2월달 들어갔을 때 미국의 물가 지표 정도, 그 정도만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생각보다 시장에 관대하게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증시 전체에서 지금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고요. 이 관련 테마가 계속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큰 호재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방향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일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580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80만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지금 이제 연기금 투자자 70만 주, 투신이 35만 주, 사모펀드는 생각보다 크게 많이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금융 투자도 61만 주를 매수하면서 좀 단기간에 많은 매수를 진행해 준 수급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금융 투자 같은 수급들은 잠깐 이제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힘을 붙여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잠깐 저런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꺾였다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고대하던 고점을 지금 뚫어버린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다. 수급, 거래량, 차트, 자리 모두 다 좋고 대외적인 상황도 상당히 좋은 그런 베스트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도 최근에 이제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금 줄어서 71만 주까지 줄었고요. 뭐 의미 있게 뭐 수십만 주씩 매일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제로에 가깝게 공매도 잔고도 수렴을 해가고 있다. 적절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체결이 1000주 정도 되어서 뭐 1170만 주 정도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거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JP모간이 84만 주까지 매수를 했고요. 신한증권도 상당히 많은 매수를 해주면서 오늘 대부분의 매수량이 좀 외국인 투자자였다라는 점, 상당히 큰 물량이 붙어주었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더라도 580만 주 그대로 지금 이제 와준 모습이고요. 24.7%까지 보율이 또 한 번 크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량을 보시면 꾸준히 지금 몇 년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구간을 버티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 왔고요. 그래서 서서히 지분도 높아지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아주 좋은 전형적인 상승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불확실성들이 모두 다 해소되어 가는 분위기고요. 우리가 가장 이제 이 걸림돌이 되었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그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수출을 같이 한다라는 점이 상당히 큰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합의가 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원전 한 기당 수천억씩 로열티 줘서 이번 체코에도 1조 원 정도의 로열티를 준다. 그리고 거기다가 일감까지 준다. 뭐 요런 이제 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일 수도 있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장 파이가 워낙 커지는 거죠. K 원전 하나로 이제 뭐 수주를 하는 것보다 미국 내에 있는 원전과 그 외에 있는 제3국의 원전을 모두 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끼어들 수 있는, 그리고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기자재 업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로열티 금액만 따진다면 우리나라에겐 손해지만 그 합의로 인해서 수출권과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너지를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큰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다는 점.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주가를 눌리던 주요한 그런 악재였는데요. 이젠 요것 자체가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 대한 확대였는데요.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가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그 관련 소식을 얘기를 할 건데요. 트럼프가 이제 원전 혹은 이제 이 AI 그런 이제 에너지 산업에 확실하게 크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시장에 유하게 이렇게 정책을 펼침으로써 전체적인 거시 시장도 분위기가 좀 괜찮게 진행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을 좀 이끌어내는 좀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국내 시장인데요. 국내 상황이 아직도 좀 정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고준위 특별법 여전히 통과되지 않았고요. 트럼프에 대한 방향을 보았음에도 그것을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고집을 피울 게 아닙니다. 트럼프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갈 거고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AI 강국, AI 1등 기업을 달리고 있음에도 저렇게 이제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AI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LNG라든지 원전 에너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리백을 고집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백이 전 세계 비중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낮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산업에 대한 방향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무조건 그 숫자 맞추기에 몰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린 뉴딜 정책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R200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R200을 따라갔다가 미국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저런 이제 원유 산업과 그다음에 원전 산업, AI 산업에 뒤처져 가지고 뒤늦게 이제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기세가 마구마구 올라가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뭐 재생에너지 100% 했다고 해서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 틈을 노려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값싼 에너지 가격을 통해서 제조 시스템을 파고들 거고요. 우리나라는 제조 경쟁력을 잃고 그런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음으로써 국가적인 그런 경쟁력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그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숫자놀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순히 그린이라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생산 안정성과 이런 산업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퍼즐은 해결되었고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 3번 퍼즐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악재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런 부채가 많다라는 점, 시장에 리스크가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시적인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맡고 있는 악재는 그 3번만 해결된다면 모두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동안 몇 년간 분석했던 상황들이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외국인 수급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당연히 이겁니다. 황금기의 시작, 미국 718조 원짜리 AI 프로젝트를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미국 인공지능 인프라에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최소 5천억 달러, 718조 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세계 2위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한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지 이틀만에 바로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그만큼 AI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AI와 데이터 센터가 연결되었고 그 관련 인프라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오늘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인프라 기업들이 마구마구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초기 자금은 1,000억 달러고 4년간 나머지 4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4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크지 않는 기간이죠. 그래서 4년 동안 지금 4천억 달러라고 한다면 매년 뭐 100조 이상씩은 무조건 투자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AI에 크게 투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겠다라고 예고를 해버리니까 오늘 관련 이제 미국의 SMR 기업들 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투자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또 한 번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이전에도 아마존이 크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대해서 크게 투자를 함으로써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한번 쏙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시 한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MR에 대한 파운드리 역할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 관련된 기기를 제작하는 업체들 BHI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주요 기기들 제작 외에도 이제는 전선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변압기 관련 종목들,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제작하는 그런 PM 역할을 하는 건설사들도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냉각수죠. 냉각을 하는 그런 기능도 좀 필요합니다. 칠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자체가 결국에는 데이터 칩입니다. 그래서 이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거고요. 당연히 HBM이라든지 뭐 그런 관련 종목들이 다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 속이고 그게 지금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클로가 지금 크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클로가 이제 과연 어떤 SMR 모델을 사용할 건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본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 대한 수혜를 좀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미뤄서 시장을 더 좋게 만들까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23일, 24일에 혹여라도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저런 정치적인 영향이 좀 들어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G 히타치 합작사의 SMR 모델을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미국 내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 지금 열리게 된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오클로는 단순히 SMR만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핵과 천연가스를 결합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모델을 구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NG 가스터빈과 SMR에 대한 두 가지 다 지금 이제 수요가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SMR 파운드리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TS라고 해서 두산 이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가스터빈을 또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클로와 직접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협력 소식이 들려온다면 상당히 큰 이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테라파워도 와이오밍에서 이제 원전 건설 허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클로 외에도 지금 이제 이 관련 SMR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허가를 받고 이제 건설을 시작하고요. 특히 이건 이제 뉴스케일 빌 게이츠가 투자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유망한 기업이죠. 테라파워. 그래서 그 첫 프로젝트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 부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오클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핵심 부품에 대한 제작사들을 다 이제 컨택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말 이제 많은 생산 라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국내 이제 생산 라인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두산 밥켓을 팔아 넘기는 거는 좀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럼 이제 핵심 자산들을 좀 매각을 하면서 만들 것인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또 이 제3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 일단은 그 중에 다행인 것은 27일에 IPO 결정을 하는 이제 체코의 두산 스코다 파워를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체코 두산 스코다 파워에 투자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이 기업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돈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외 상황을 고려해서 그 합병안을 또 접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확실합니다. 지금 목표는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친환경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지구 입장에서 그죠? 전 세계적인 그런 친환경 트렌드가 무너질까봐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결국엔 트럼프에 대한 방향은 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경제성을 엄청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보다도 이제는 값싼 에너지를 찾게 될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원전, 그 다음에 원유, 천연가스겠죠.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세계 전력 수요가 이제 2020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모두 다 값싼 에너지로 대체해야 된다.
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친환경을 늘린다면 가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값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 대비해서 미국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부터 벌써 값싼 에너지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마크를 우리가 잘 집어내야 되고요. 그 마크대로 앞으로 이제 4년, 5년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주목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만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 트렌드가 만들기 시작했고요. 원전 시대가 왔다. 글로벌 발전량이 올해 사상 최고치 전망이다. 왜 사상 최고치냐? 건설을 그만큼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발전 이 퍼센트를 늘린 거겠죠. 그러면 이 어려운 그죠? 원자재 가격이 뛰고 막 흔들리는 그 구간,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가 기후 영향으로 발전 효율이 떨어질 때 원자력 발전의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여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2025년에는 원전 발전량이 2,900테라와트시로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70기가와트 정도가 신규 원전으로 건설되고 있고 40개국 이상 확대가 될 예정이다. SMR이 지금 이제 원전 비중의 10%를 차지할 만큼 2040년까지 바짝 이제 늘어날 예정이고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 발전 단가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가 가장 효율적인 것은 원전이다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제기구도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전 세계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정부가 잘 진행해왔던 것을 다시 180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11자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중에 원전 3개 들어갔다고 그거를 완전히 그냥 이 폐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옹졸한 정책 말고 이제는 좀 인정을 할 건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에 대한 부작용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또 이제 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본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